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세가 된 한국에 사는 이민택이라고 합니다. 요즘 정말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작년에 미국 플로리다에 있던 집을 팔고 한국에 왔는데 그 판단이 정말 신의 한 수였다는 걸 요즘 들어 더욱 실감하고 있거든요. 지난달에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교포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집값이 지난 1년 사이에 15%나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85만 달러에 팔았던 집과 똑같은 조건의 집이 지금 70만 달러 정도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아찔했어요. 만약 제가 주변 사람들 말을 듣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쯤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원 넘게 손해를 봤을 거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3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았지만 부동산만큼 어려운 게 없잖아요.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1994년에 40살 나이로 가족과 함께 미국에 갔어요. 당시에는 IMF 전이었지만 사업이 어려워져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났던 거죠. 처음에는 LA 한인타운에서 정착했어요. LA에서는 작은 수입 업체를 운영했어요. 한국에서 생활용품이나 식품을 들여와서 한인 마트에 공급하는 일이었죠. 규모는 작았지만 그래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는 있었어요. 자녀들도 현지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잘 적응했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LA의 복잡하고 바쁜 생활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특히 공기가 안 좋고 교통도 복잡하고 무엇보다 겨울에도 춥잖아요. 그래서 2018년에 사업을 정리하고 은퇴하면서 따뜻한 플로리다로 이주하기로 했어요. 플로리다를 선택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날씨가 따뜻하다는 것, 둘째는 세금이 저렴하다는 것, 셋째는 집값이 캘리포니아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는 것이었죠. 2019년에 템파 근처의 작은 도시에서 단독주택을 하나 샀어요. 3베드룸에 2욕실 마당도 있는 괜찮은 집이었는데 가격이 35만 달러였어요. LA에서는 상상도 못할 가격이었죠. 처음 2년 정도는 정말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날씨도 좋고 집도 넓고 생활비도 LA에 비해 훨씬 저렴했거든요. 골프도 자주 치고 낚시도 다니면서 정말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즐겼어요.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우리도 걱정이 많았죠.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고 집값도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오히려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씩 오르다가 2021년부터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급등했어요. 제 집 근처에 비슷한 조건의 집이 50만 달러에 팔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1년 사이에 15만 달러나 오른 거잖아요. 그 다음해에는 60만 달러, 2022년에는 70만 달러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한인들은 모두 신이 났어요. 이민택 형님 대박 났네요. 이제 완전히 부자 됐어요.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죠. 특히 제가 다니던 한인 교회에서는 집값 자랑이 일상이 됐어요. 예배 후 교제 시간에 만나면 우리 집이 얼마까지 올랐더라, 이웃집이 얼마에 팔렸더라 하는 얘기뿐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오를 거라고 확신했어요. 어떤 분은 10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팔면 후회한다, 최소한 몇 년은 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죠.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았거든요. 30년 넘게 미국에서 살면서 부동산 사이클을 몇 번 겪어봤는데 이렇게 급등하면 반드시 조정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2022년 말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시장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부동산 데이터도 찾아보고 경제 뉴스도 열심히 봤죠. 제가 발견한 징조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째, 매물이 시장에 나와 있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하루 이틀 만에 팔렸던 집들이 몇 주씩 매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둘째, 새로 건설되는 주택수가 급격히 증가했어요. 제 동네 주변에도 새 단지가 계속 들어서고 있었거든요.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셋째, 플로리다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의 성격이 바뀌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은퇴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나중에는 투기성 투자자들이 많아진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였어요. 모기지 금리가 3%대에서 6%를 넘어서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23년 중반부터는 팔 생각을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는 모두 반대했어요. 특히 아내가 제일 반대했죠. 여보, 지금 팔면 후회할 거야. 모든 사람들이 더 오른다고 하는데 왜 성급하게 파는 거야?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들도 반대했어요. 큰아들이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왜 파시려고 해요? 좀 더 기다리시면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텐데요. 교회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민택 집사님, 너무 성급한 것 아니에요? 우리는 최소한 내년까지는 더 오를 거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30년 넘게 장사를 하면서 터득한 감각이 있거든요.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는 걸 몸으로 체득했어요. 게다가 나이도 70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미국 의료비는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메디케어가 있다고 해도 한국에 비하면 훨씬 비싸고 복잡해요. 그래서 2023년 말에 결심을 굳혔어요. 집을 팔고 한국으로 돌아가자고요. 아내를 설득하는데 몇 달이 걸렸지만 결국 동의를 받아냈어요. 2024년 1월에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매물로 내놨어요. 가격은 85만 달러로 책정했어요. 주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해서 빨리 팔려고 했거든요. 다행히 한 달 만에 바이어가 나타났어요. 협상 과정에서 5만 달러 정도 깎였지만 8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35만 달러에 산 집을 80만 달러에 판 거니까 45만 달러 차익을 본 셈이죠. 계약 후 2개월 뒤인 4월에 클로징을 마치고 5월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영주권은 포기하고 관광비자로 들어온 다음 주민등록을 다시 했죠. 한국에 온 지 이제 8개월 정도 됐는데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의료비 부담이 확 줄었어요.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니까 병원비가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생활비도 생각보다 저렴해요. 물론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미국에 비하면 아직도 싸거든요. 특히 교통비나 통신비 같은 건 정말 저렴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이 맛있어요. 30년 넘게 미국 음식 먹다가 한국 음식을 매일 먹으니까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어요. 서울 강서구에 전세로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살고 있는데 지하철이나 버스 교통이 정말 편해요. 미국에서는 어디 가려면 무조건 차를 몰고 가야 했는데 여기서는 대중교통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통쾌한 일은 따로 있었어요. 지난달에 플로리다 친구들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집값이 폭락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제가 80만 달러에 팔았던 집과 같은 조건의 집들이 지금 65만 달러에서 70만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대요. 1년도 안 된 사이에 15만 달러나 떨어진 거예요. 특히 제가 살던 동네는 더 심했어요. 새로 건설된 주택들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공급 과잉이 된 거죠. 게다가 높은 금리 때문에 사려는 사람은 없고 팔려는 사람만 늘어나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다니던 교회 친구들 중에도 집을 팔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팔리지가 않는데요. 가격을 계속 내려도 관심을 보이는 바이어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저한테 성급하게 팔지 말라고 조언했던 분이 전화를 해서 그러더라고요. 이민택 형님 말이 맞았어요. 저도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됐네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죠. 계산해 보니까 정말 대박이었어요. 만약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70만 달러에도 팔기 어려웠을 텐데 저는 80만 달러에 깔끔하게 정리했잖아요. 최소한 10만 달러, 많게는 15만 달러를 더 받고 판 셈이에요. 게다가 환율까지 고려하면 더 좋아요. 제가 팔 때는 달러당 1,3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400원을 넘나들고 있거든요. 환차익까지 생각하면 정말 타이밍이 완벽했어요. 플로리다에서 받은 돈으로 한국에서는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전세 보증금도 내고 생활비도 충분하고 자녀들한테 부담 주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건강 관리가 편해졌어요. 미국에서는 의료비 때문에 병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는데 여기서는 정기검진도 부담 없이 받고 약값도 정말 저렴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3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정말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병원 시설도 좋고 의료진 실력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언어 소통이 되니까 치료받기가 편해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연락도 가끔 하고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자주 만날 수 있거든요. 큰아들이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어서 한 달에 서너 번은 만나요.
손주들도 자주 보니까 정말 좋아요. 아이들이 할아버지랑 친해지니까 기분이 절로 좋아져요. 돌이켜보면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모두 반대할 때 제 소신을 굽히지 않은 게 주요했죠. 30년 넘게 장사하면서 터득한 시장 감각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장사를 오래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는 걸요. 모든 사람이 낙관적일 때가 제일 위험한 때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더 오를 것이다. 아직 안 팔아도 된다는 얘기가 나올 때가. 사실은 팔 타이밍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운이 좋았던 것도 있어요.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고 금리 정책도 급격하게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변화의 흐름을 읽고 대응한 건 제 판단이었죠. 지금 미국에 계신 동포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욱 그럴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첫째, 시장 상황을 냉정하게 보셔야 해요. 주변 사람들 말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직접 데이터를 찾아보시고 분석해 보세요. 둘째, 나이와 건강을 고려하세요. 젊을 때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안정성이 더 중요해요. 셋째,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적당한 이익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장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료비, 교통비, 생활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이 결코 나쁘지 않아요. 특히 노후 생활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가족들과 가까이 살 수 있고 의료 서비스도 훌륭하고 무엇보다 언어와 문화적 소통이 자유롭잖아요. 저는 이번 결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얻었어요. 경제적 이익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이에요. 미국에서 30년 넘게 살면서 항상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완전히 그들의 일부가 되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는 정말 편안해요. 물론 한국도 많이 변했어요. 제가 떠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죠. 하지만 그래도 내 나라, 내 고향이라는 느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플로리다 집 생각이 나요. 마당도 넓고 날씨도 좋았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잘 팔았다는 생각만 들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플로리다 부동산 시장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허리케인 피해도 늘어나고 있고 보험료도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살기 어려운 곳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반면 한국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의료 기술이나 디지털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지하철에서 와이파이 쓰는 것만 봐도 정말 편리하거든요. 70세에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확신해요. 남은 인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거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소중해지거든요.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하고 평안한 마음이에요. 제가 한국에 온 지 8개월 정도 됐다고 했는데 요즘 들어 정말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 우선 몸이 훨씬 편해졌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항상 긴장하고 살았거든요. 언어 문제도 있었고 의료비 걱정도 항상 있었고 무엇보다 혼자라는 외로움이 컸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고 약국에서 약 사는 것도 간단하고 무엇보다 동네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경로당이 있는데 요즘 가끔 들르고 있어요. 거기서 만난 어르신들과 바둑도 두고 이야기도 나누는데 정말 즐거워요. 미국에서는 이런 커뮤니티를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한인교회가 유일한 사교 모임이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음식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 30년 넘게 그리워했던 한국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미국에서도 한인 마트에서 한국 음식 재료를 사서 해먹기는 했지만 역시 본토의 맛과는 차이가 있었거든요. 특히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건 정말 다르더라고요. 요즘은 아내랑 함께 전통시장도 자주 가요. 싱싱한 채소와 생선을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가격도 미국에 비하면 정말 저렴하고요. 그런데 제일 기쁜 건 역시 가족들과 자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주말마다 와서 함께 식사하는데 이런 일상적인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손주들도 자주 보니까 정말 좋아요. 아이들이 할아버지한테 한국어로 말하는 걸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미국에서는 영어로만 대화했었거든요. 둘째 딸은 부산에 살고 있는데 KTX로 금방 갈 수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요. 미국에 있을 때는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자주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경제적으로도 정말 여유로워졌어요. 플로리다 집 한 돈으로 전세도 넣고 생활비도 충분하고 여행도 가끔 다닐 수 있어요. 특히 의료비 부담이 없어진 게 제일 큰 변화예요. 미국에서는 아프면 돈 걱정부터 했거든요. 메디케어가 있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건강보험 혜택으로 정말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지난달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종합검진을 해도 10만 원 정도밖에 안 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몇백 달러는 들었을 텐데요. 요즘 플로리다에 계신 교포분들한테서 연락이 자주 와요.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고민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제가 알던 분 중에 한 분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분은 저보다 5년 늦게 플로리다에 오셨는데 2021년에 75만 달러 주고 집을 사셨거든요. 그때는 집값이 절정일 때였어요. 지금 그 집을 팔려고 하는데 60만 달러도 어렵다고 해요. 15만 달러 손해를 보고도 팔리지 않는 상황인 거죠.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민택 형님 말씀 들을 걸 그랬어요. 그때 형님이 시장이 과열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됐네요. 하지만 저는 그분을 위로해 드렸어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부동산은 정말 타이밍이 중요해요. 오를 때 사고 떨어지기 전에 파는 게 기본인데 감정이 개입되면 판단을 그르치기 쉬워요. 저도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닌가, 정말 더 오를 수도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거든요. 하지만 30년 넘게 장사를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시장의 흐름을 읽는 법과 적절한 타이밍에 결정하는 법이죠. 장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이 잘 팔릴 때 욕심을 부려서 재고를 너무 많이 쌓으면 나중에 유행이 지나서 다 떨이로 팔아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동산도 똑같은 원리예요. 모든 사람이 사려고 할 때가 팔 때이고 모든 사람이 팔려고 할 때가 살 때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플로리다 집을 팔 때도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더 오른다, 아직 팔지 마라고 할 때 팔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게 최고의 타이밍이었던 거죠. 요즘 뉴스를 보면 미국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금리가 높아지면서 주택 구매력이 떨어지고 매물은 쌓여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플로리다는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올랐거든요. 지금은 그 반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게다가 플로리다 특유의 문제들도 있어요. 허리케인 피해가 자주 발생하면서 보험료가 많이 올랐고 재산세도 계속 인상되고 있어요. 제가 살던 지역도 재산세가 작년에 20%나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집값은 떨어지는데 세금은 오르니까 주민들 불만이 많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이 훨씬 안정적인 것 같아요. 물론 한국도 집값이 비싸다고 하지만 적어도 급등락은 미국만큼 심하지 않거든요. 무엇보다 한국은 사회 안전망이 잘 되어 있어요. 건강보험, 연금, 복지제도 등이 미국보다 훨씬 체계적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들이 중요해져요. 제가 한국에 와서 놀란 것 중 하나가 디지털 인프라예요. 모든 게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스마트폰으로 웬만한 일은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자녀들이 도와줘서 금방 익혔어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병원 예약도 하고 은행 업무도 처리해요. 대중교통도 정말 편리해요. 교통카드 하나면 지하철, 버스 다 이용할 수 있고 환승도 무료거든요. 미국에서는 어디 가려면 무조건 차를 몰아야 했는데 여기서는 차 없이도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운전하기도 부담스러워지는데 대중교통이 이렇게 잘 되어 있으니까 정말 좋아요. 문화생활도 훨씬 다양해요.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등이 가까이 있고 노인 할인도 많이 해줘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요. 특히 동네 도서관에 자주 가는데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거기서 컴퓨터 강의도 듣고 건강 관련 강좌도 들어요. 이런 걸 보면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떠날 때만 해도 여러 면에서 부족한 게 많았는데 30년 사이에 이렇게 발전한 걸 보면 정말 대단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미국에 비해 집이 좁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한 면도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편리함과 안정성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요즘 가끔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70세에 이런 큰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거든요. 주변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무슨 모험이냐고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3번의 큰 결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40세에 미국으로 이민 간 것, 두 번째는 60세에 LA에서 플로리다로 이주한 것, 세 번째는 70세에 플로리다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죠. 각각의 결정마다 주변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옳은 선택이었어요. 특히 이번 마지막 결정은 정말 타이밍이 완벽했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어요. 우선 건강 관리를 잘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정기적으로 운동도 하고 건강검진도 받고요. 그리고 자녀들, 손주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미국에 있을 때 못해준 것들을 이제라도 보상해주고 싶거든요. 여행도 다니고 싶어요. 한국 국내 여행도 좋고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도 가보고 싶어요. 미국에서는 여행 한번 가는 게 큰일이었는데 한국에서는 훨씬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는 게 제일 큰 수확이에요. 30년 넘게 타향살이를 하면서 항상 어딘가 불안했었거든요. 이방인이라는 느낌, 언어의 벽, 문화적 차이 등이 항상 스트레스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편안해요. 내 나라, 내 고향에서 내 언어로 소통하면서 사는 기쁨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혹시 지금 미국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고 상황도 다르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향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욕심을 부리다가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운도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법이잖아요. 30년 넘게 쌓은 경험과 시장을 보는 눈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고 배우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70세가 됐다고 해서 멈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을 즐길 시간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예요. 인생에는 때가 있어요. 떠날 때와 돌아올 때, 사야 할 때와 팔아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저는 70세에 새로운 출발을 했고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플로리다 집값 50만 달러 올라서 팔고 한국 와서 사는 이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세가 된 김태수라고 합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베트남 다낭으로 떠났던 제가 정확히 1년하고 2개월 만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 분들 중에서 은퇴 후 동남아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직접 겪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어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트남 다낭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저렴한 물가에 따뜻한 날씨,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꿈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다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일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은 건설회사에서 35년간 현장 관리 일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몸으로 하는 일이었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체력적으로 버티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건설 경기도 예전 같지 않았고 65세가 되자 자연스럽게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1억 정도, 국민연금이 월 80만 원, 집은 전세로 살고 있었으니 딱히 큰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내는 저보다 3살 어린 62세고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자식들은 다 독립해서 각자 생활하고 있고요.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35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 현장에 나가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데 갑자기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더라고요. 아내도 저보고 집에만 있지 말고 뭔가 해보라고 하는데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할 만한 일도 마땅치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TV에서 베트남 다낭에서 은퇴 생활을 하는 한국인들 이야기를 봤습니다. 월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따뜻한 날씨에 저렴한 물가, 골프도 한국보다 훨씬 싸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상의해 봤더니 아내도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퇴직금 1억으로는 변변한 노후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베트남이라면 이야기가 다를 것 같았어요. 퇴직금을 조금씩 쓰면서 연금으로 생활하다 보면 한국보다 훨씬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다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한번 가보고 결정하자고 했거든요. 2023년 3월에 일주일 정도 다녀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날씨는 따뜻하고 음식도 맛있고 무엇보다 물가가 정말 저렴했어요. 쌀국수 한 그릇이 2만 동, 우리 돈으로 1,000원 정도였거든요. 맥주도 한 병에 500원, 마사지도 2만 원이면 1시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정도면 정말 월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호텔에서 만난 한국인 분들도 모두 만족하며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서울에서 아파트 팔고 와서 5년째 살고 있다는데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여유롭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골프도 거의 매일 치고 마사지도 매주 받고 그런데도 한국에서보다 생활비가 절반도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진지하게 상의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물어봤더니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낭으로 가자고요. 우선 1년 정도 살아보고 괜찮으면 계속 살기로 했어요. 한국 집은 얻어놨던 전세를 정리하고 짐도 최소한으로만 챙겨서 출발했습니다. 2023년 9월이었어요. 비자는 한 달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한 달마다 캄보디아나 태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방식으로 연장하기로 했어요.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했거든요. 다낭에 도착해서 첫 한 달은 호텔에서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 장기 거주할 집을 찾아보기로 했거든요. 호텔비가 하루에 5만 원 정도였는데 한 달이면 150만 원이니까 부담스럽긴 했지만 급하게 집을 정하기보다는 천천히 좋은 곳을 찾아보자고 생각했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날씨는 늘 따뜻하고 음식은 맛있고 무엇보다 새로운 환경에서 사는 게 재미있었어요. 매일 다른 식당에서 쌀국수도 먹어보고 해변에서 산책도 하고 관광지도 둘러보고 정말 이런 게 은퇴 생활이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살 때는 연금 80만 원으로는 정말 빠듯했거든요. 월세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고 병원비도 부담스럽고 그런데 여기서는 돈 걱정 없이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현실을 알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집 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한국인들이 살기 좋다는 지역은 집값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원룸 정도 되는 작은 아파트도 월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했어요. 좀 더 저렴한 곳을 찾아보니 현지인들이 사는 동네인데 그런 곳은 위생 상태도 좋지 않고 밤에는 좀 무서운 느낌도 들더라고요. 결국 월 70만 원짜리 원룸을 얻었는데 한국 기준으로는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쌌어요. 비자 연장도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한 달마다 나갔다가 들어와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캄보디아 시엠리까지 가려면 항공료만 15만 원 정도 들고 거기서 하루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와야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니까 월 20만 원 정도는 비자 연장비로 나가는 셈이었어요. 생활비도 처음 예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현지 음식만 먹고 현지인처럼 살면 싸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가끔은 한국 음식도 먹고 싶고 편의점에서 라면도 사 먹고 싶고 그런데 한국 제품들은 가격이 한국보다 비쌌어요. 신라면 한 개가 3,000원, 김치도 1kg에 1만 원, 고추장, 된장 같은 기본 조미료들도 한국의 2배 가격이었어요. 현지 마트에는 한국 제품 코너가 따로 있었는데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전기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다낭은 정말 덥거든요. 에어컨을 안 틀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틀어놓고 살았더니 전기세가 한 달에 12만 원 정도 나왔어요. 여기에 인터넷비, 수도세 등등 합치면 월 20만 원 정도는 공과금으로 나가더라고요. 의료비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내가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한 달치 약값이 5천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다낭에서는 같은 약이 5만 원이었어요. 10배나 비쌌던 거예요. 처음에는 약을 한국에서 가져왔었는데 한 달분밖에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현지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려고 했더니 의사와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영어로 설명하려고 해도 제대로 안 통하고 결국 한국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구글 번역기로 번역해서 보여줬어요.
그것도 복잡했지만 더 큰 문제는 약값이었어요. 혈압약 한 달분이 5만 원이라니 한국에서는 1년 먹어도 6만 원인데 여기서는 한 달에 그 돈을 내야 한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진료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간단한 감기로 병원에 갔는데 진료비가 8만 원, 한국에서는 감기 정도는 1만 원이면 충분한데 말이에요. 게다가 보험이 안 되니까 모든 비용을 현금으로 내야 했어요. 그래도 처음 몇 달은 참고 살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요령도 생기고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집세 70만 원, 공과금 20만 원, 비자 연장비 20만 원, 식비 50만 원, 여기에 교통비, 생활용품비, 의료비 등등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들었어요. 한국에서 살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연금 80만 원에 퇴직금 조금씩 쓰면서 120만 원 정도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200만 원씩 나가니까 퇴직금이 빠르게 줄어들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다른 한국인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들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싸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살아보니 한국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히려 한국보다 더 많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병원비는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도 지난해 말에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어요. 심전도 검사랑 엑스레이 찍고 혈액 검사 한 번 했는데 40만 원이 나왔어요. 결과는 별 이상 없다고 했지만 한국에서는 보험 적용되면 5만 원 정도면 될 검사였거든요. 그때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퇴직금이 2년도 안 돼서 바닥날 것 같았거든요. 연금 80만 원으로는 한 달 생활비의 절반도 안 되니까 계속 퇴직금을 까먹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외로움도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들이 많다고 해서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보니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나이대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관심사도 달라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거든요. 현지인들과는 언어 때문에 소통이 거의 안 됐어요. 간단한 쇼핑이나 주문 정도는 가능했지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집에만 있게 되고 아내와 둘이서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날씨도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다낭은 1년 내내 덥거든요. 처음에는 겨울에도 따뜻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더우니까 지겨워지더라고요. 한국의 사계절이 그리워졌어요. 특히 우기철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습도가 너무 높아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빨래도 잘 안 마르고 곰팡이는 생기고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아내와 자주 다투게 됐어요. 처음에는 신혼여행 기분으로 재미있게 지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아내는 한국 음식이 그립다고 하고 저는 돈이 계속 나가는 게 스트레스였어요. 자식들과의 연락도 줄어들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통화하기도 어렵고 급한 일이 있어도 바로 달려갈 수 없으니까 답답했어요.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고 그냥 한국 생활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계기는 올해 2월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내 친구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항공료도 부담스럽고 비자 문제도 있어서 갈 수 없었어요. 그날 아내가 하루 종일 울더라고요. 친구 장례식에도 못 가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외롭다고 차라리 한국에서 어렵게 살더라도 가족들 가까이에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온 건데 오히려 더 많이 쓰고 있고 외롭고 불편하기만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3월에 한국에 일시 귀국했습니다. 자식들도 보고 병원 검진도 받을 겸해서 2주 정도 다녀올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우선 의료진과 소통이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병원에서 검사받고 상담받는데 궁금한 것도 마음대로 물어볼 수 있고 설명도 자세히 들을 수 있고 정말 안심이 되더라고요.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그리웠던 한국 음식들을 실컷 먹었더니 행복했어요. 가격도 다낭에서 한국 음식점 가는 것보다 오히려 저렴했어요. 자식들, 손주들 만나는 것도 너무 좋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소주 한잔 하는 것도 좋았어요.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낭에서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2주 있다가 다낭으로 돌아갔는데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에서 2주 있다가 오니까 더욱 이곳이 낯설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자고요. 1년 계약한 집도 중간에 나가야 했지만 보증금을 일부 포기하고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1년 동안의 생활을 정리해 봤습니다. 총 들어간 돈이 2,400만 원 정도였어요. 매달 200만 원씩 12개월이니까 그 정도 들어간 거죠. 한국에서 같은 기간 살았다면 1,500만 원 정도면 충분했을 텐데 900만 원을 더 쓴 셈이었어요. 물론 여행비나 체험비용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은퇴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비효율적이었어요. 돈도 더 들고 불편하기만 하고 가족들과도 멀어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난 10월에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다시 전셋집을 구해서 정착했어요. 예전과 똑같은 생활이지만 이제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고요. 한국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병원에서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고 자식들, 손주들 언제든 볼 수 있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이런 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합니다. 연금 80만 원으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다낭에서 200만 원 쓰면서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120만 원 쓰면서 편하게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TV나 인터넷에서 보는 동남아 은퇴 생활은 정말 좋은 면만 보여주거든요. 실제로는 언어 문제, 의료 문제, 비자 문제, 외로움 문제 등등 해결해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중요한데 의료진과 소통이 안 되는 곳에서 사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치료받아야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곳에서 살아도 가족들과 떨어져 있으면 외롭고 공허해요. 손주들 자라는 모습도 못 보고 자식들 어려울 때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런 게 정말 의미 있는 노후인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물론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준비를 잘 하시고 적응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실제로 만족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물가가 싸다고 해서 함부로 결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지 언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의료 시스템은 어떤지, 비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가족들과 떨어져 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1년 정도는 살아보시고 결정하세요. 여행으로 한두 번 가보는 것과 실제로 사는 건 정말 다르거든요. 저도 여행으로 갔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실제로 살아보니 전혀 다르더라고요. 지금은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만족합니다. 연금이 적어서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편안하고 안정적이에요. 가끔 용돈 벌이러 아는 분 공사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고 있어요. 아내도 이제는 한국이 좋다고 해요.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병원도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손주들도 자주 볼 수 있고 이런 게 진짜 행복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낭에서의 1년이 완전히 무의미했던 건 아니에요. 새로운 경험도 했고 다른 문화도 접해볼 수 있었고 아내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살아본 것도 나름 의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은퇴 후 정착지로는 저희에게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TV에서 본 것만 믿고 떠났거든요. 현지 언어도 배우지 않았고 의료보험이나 비자 문제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물가가 싸다는 것만 보고 갔던 거죠. 특히 베트남은 은퇴 비자가 없어서 계속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한 달마다 다른 나라로 나갔다가 들어와야 하니까 여행비도 들고 시간도 많이 소모되고 나이 든 사람한테는 너무 피곤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현지 의료진과 소통이 안 되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저는 당뇨가 조금 있어서 정기적으로 혈당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현지 병원에서는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의사가 영어를 해도 의료 전문 용어는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결국 한국인 의사가 있는 병원을 찾아다녔는데 그런 곳은 진료비가 더 비쌌어요. 음식 문제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베트남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매일 먹다 보니 질리더라고요. 특히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속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을 찾게 되는데 현지 한국 음식점들은 가격도 비싸고 맛도 별로였어요. 집에서 요리를 해 먹으려고 해도 한국 식재료를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한인마트가 있긴 했지만 품목이 제한적이고 가격도 비쌌거든요.
김치도 직접 담가 먹으려고 했는데 배추 품질이 한국과 달라서 제대로 된 김치가 안 되더라고요. 교통도 불편했습니다. 다낭은 대중교통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주로 택시나 그랩을 이용해야 해요. 매번 택시비 내다 보니 교통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오토바이 택시도 있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위험해서 타기 어려웠고요. 날씨도 예상보다 힘들었습니다. 1년 내내 더운 건 그렇다 치더라도 우기철에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하루 종일 비가 와도 시원해지지 않고 더 습해지기만 하더라고요. 에어컨을 틀어도 습도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았어요. 그리고 태풍도 무서웠습니다. 작년에 태풍이 한 번 왔는데 집이 흔들리고 정전도 되고 정말 무서웠어요. 한국에서는 태풍 경험이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자연재해를 겪으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사회적 관계도 어려웠습니다. 한국인 커뮤니티가 있긴 했지만 나이대나 배경이 다른 분들이 많아서 친해지기 어려웠어요. 어떤 분들은 사업하러 온 분들이고 어떤 분들은 젊은 나이에 온 분들이고 저희 같은 은퇴자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현지인들과는 언어 장벽 때문에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웠어요. 인사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지만 일상적인 대화나 친구 관계로 발전하기는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내와 둘이서만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점점 우울해지더라고요. 문화적 차이도 있었어요. 베트남은 불교 문화권이라 우리와 다른 면이 많았어요. 생활 리듬도 다르고 사람들과의 관계 방식도 다르고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특히 시끄러운 환경이 힘들었습니다. 오토바이 소리, 공사 소리, 시장 소리 등등 하루 종일 시끄러웠어요. 한국에서는 조용한 주택가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시끄러운 환경에서 사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어요. 인터넷도 자주 끊어졌어요. 한국 드라마나 뉴스를 보려고 해도 인터넷이 불안정해서 제대로 안 됐어요. 속도도 느리고 가끔 완전히 끊어지기도 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인터넷 없이 사는 건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은행 업무도 복잡했습니다. 현지 은행 계좌를 만들려고 했는데 서류가 너무 복잡했어요. 결국 만들긴 했지만 인터넷 뱅킹이나 카드 사용이 한국만큼 편리하지 않았어요. 현금을 많이 들고 다녀야 해서 불안하기도 했고요. 쇼핑도 불편했습니다. 큰 마트가 있긴 했지만 품목이 제한적이었어요. 특히 생활용품이나 의약품 같은 건 원하는 제품을 찾기 어려웠어요. 온라인 쇼핑도 한국만큼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한국에서 가져와야 했어요. 이런저런 불편함들이 쌓이면서 점점 한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이 신선하고 재미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편리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못 보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전화나 영상통화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직접 만나서 안아주고 함께 놀아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게 정말 서러웠어요. 자식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바로 도와줄 수 없다는 것도 스트레스였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걱정만 되고 실질적인 도움은 줄 수 없고 부모로서 무력감을 많이 느꼈어요. 아내 친구분 장례식 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평생 함께 살아온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나중에 저희가 아프거나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게 과연 의미 있는 노후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에 일시 귀국했을 때 느꼈던 안도감은 정말 컸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한국말이 들리고 한글 간판이 보이고 익숙한 냄새와 소리들이 느껴지니까 집에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병원에서 검진 받을 때도 정말 편했어요. 의사 선생님과 편하게 대화하면서 궁금한 것도 마음대로 물어보고 검사 결과도 자세히 설명 들을 수 있고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깨달았어요. 음식도 너무 맛있었어요. 김치찌개 한 그릇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1년 동안 정말 그리웠던 맛이었거든요. 편의점에서 파는 김밥, 라면도 반가웠어요. 이런 평범한 음식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자식들과 손주들 만나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달려오는데 그 순간 1년 동안의 외로움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기쁨을 위해서 멀리 떨어져 살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소주 한잔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같은 또래끼리 모여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걱정거리도 나누고 이런 게 진짜 필요한 사회적 관계구나 싶었어요. 다낭에서는 이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었거든요. 2주 있다가 다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가 왜 여기로 돌아가야 하나? 한국에서 조금 어렵게 살더라도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다낭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오니까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곳은 제 집이 아니구나. 그냥 임시로 머무는 곳일 뿐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1년 동안 살았는데도 여전히 낯선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자고요. 아내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집 계약도 중간에 정리하고 항공료도 아깝지 않고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1년 동안 산 물건들을 보니까 좀 허무했어요. 현지에서 사용하려고 샀던 가전제품들, 한국에 가져갈 수도 없고 그냥 두고 와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돈 낭비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트남 동으로 바꿔놨던 돈을 다시 원화로 바꾸는 것도 손해였어요. 환율 차이 때문에 100만 원 정도는 그냥 날린 것 같았어요. 이런저런 손실들을 계산해 보니까 정말 비싼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해보지 않았으면 계속 궁금했을 테고 나중에 더 나이 들어서 시도했다면 더 힘들었을 테니까요. 65세에 해봤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정착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1년 동안 비워뒀던 전세집을 다시 구해야 했는데 집값이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예전에 살던 곳보다 보증금을 2천만 원 더 내야 했어요. 다행히 퇴직금이 아직 좀 남아 있어서 집은 구할 수 있었지만 다낭에서 쓴 돈 때문에 여유 자금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어요. 그래도 한국에서 사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편안했어요. 지금은 예전과 비슷하게 살고 있어요. 연금 80만 원에 가끔 용돈벌이로 40만 원 정도 더 벌어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로 생활하고 있어요. 다낭에서 200만 원 쓸 때보다 80만 원 적게 쓰면서도 훨씬 만족스럽게 살고 있어요. 아내도 이제 한국 생활에 만족해해요.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손주들도 자주 보고 병원도 편하게 다니고 이런 게 진짜 행복이라고 해요. 다낭에서는 돈은 많이 쓰면서도 불안하고 외로웠는데 지금은 돈은 적게 써도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가끔 다른 분들한테서 동남아 은퇴 이민에 대해 문의를 받아요. 그럴 때마다 제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물론 잘 적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실패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니까요. 특히 준비 없이 가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현지 언어를 어느 정도 배우시고 의료보험이나 비자 문제도 미리 해결책을 마련하시고 최소 6개월 정도는 살아보시고 결정하시라고 해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해 보시라고 해요. 아무리 좋은 곳에서 살아도 가족들과 떨어져 있으면 외롭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면도 꼼꼼히 따져보시라고 해요. 현지 물가만 보지 마시고 외국인이 실제로 생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알아보시라고 해요. 저처럼 오히려 더 많이 들 수도 있거든요.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의료진과 소통이 안 되는 곳에서 사는 건 정말 위험해요. 돈 아끼려다가 건강 잃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 계획이에요. 연금 받으면서 가끔 용돈벌이하고 자식들 손주들과 시간 보내고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다낭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따뜻한 날씨, 저렴한 마사지, 맛있는 쌀국수 그런 건 정말 좋았거든요. 하지만 여행으로 가끔 다녀오는 것과 살아보는 건 정말 다르더라고요.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충분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물가가 싸다고 해서 함부로 결정하시지 마시고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해 보시고 준비하셔서 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돈을 조금 아끼는 것보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기를 또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을 주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박이라고 합니다. 미국 이름이죠. 한국 이름은 박진우였어요. 32살이고 지금 시애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지난달 제가 32년 만에 한국에 있는 제 친가족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생후 8개월에 미국으로 입양된 후 처음으로요. 사실 이 순간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니, 정확히는 오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제가 가족을 찾기 시작한 건 3년 전이었어요.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부터였죠.
제 아들 이든이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저와 혈연 관계인 사람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32년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피가 섞인 가족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저를 키워주신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아버지 마이클은 변호사였고 어머니 수자는 간호사였죠. 저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셨고 사랑도 많이 받으며 자랐어요. 절대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빈 공간이 있었어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내 진짜 부모는 누구일까? 왜 나를 보내야 했을까? 이런 궁금증들이요. 어렸을 때는 양부모님께 물어보기도 했어요. 엄마, 내 진짜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당신을 사랑했지만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야. 그래서 당신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준 거야. 그 말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궁금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을까?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실까? 10대 때는 반항기도 겪었어요. 당신들은 내 진짜 부모가 아니잖아. 라고 소리를 지른 적도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양부모님께 정말 상처가 되는 말이었을 텐데 그때는 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대학에 가서는 아시아계 학생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워봤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런 기본적인 말들이요. 한국 음식도 좋아했어요.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뭔가 익숙한 맛이었어요. DNA에 각인된 기억 같다고 해야 할까요? 대학 졸업 후 취직하고 제니퍼를 만나 결혼했어요. 제니퍼는 독일계 미국인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어요. 왜 친가족을 찾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죠. 지금 가족으로 충분하지 않냐고요. 하지만 임신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병원에서 가족력을 물어볼 때마다 모른다고 답해야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어요. 유전적 질병이 있는지 알레르기는 어떤 게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든이 태어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 아들을 보는 순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몰려왔어요. 이 아이는 저와 피가 연결되어 있구나. 32년 만에 처음 만나는 혈육이구나. 동시에 제 친어머니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어요. 이든이를 키우면서 깨달았거든요. 아이를 손에서 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요. 제 어머니도 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그래서 2021년 본격적으로 친가족 찾기를 시작했어요. 먼저 홀트 아동복지회에 연락했죠. 저를 미국으로 보낸 기관이었거든요. 담당자분이 말씀하시길 제 입양 서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친부모의 정보는 거의 없었어요. 어머니 성함만 김모 씨라고 되어 있고 나이는 당시 19세, 미혼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아예 없었고 어머니의 본명이나 주소, 연락처 같은 건 일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1993년이니까 30년도 더 전 일이라 당시에는 그런 정보를 자세히 남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인터넷으로 해외 입양인들의 가족 찾기 사례들을 찾아봤죠. DNA 검사를 통해 가족을 찾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23앤 및 앤세스트리.com 같은 사이트에 DNA를 등록했어요. 혹시 한국에 있는 친척들 중에 DNA 검사를 한 사람이 있다면 매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의미 있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직 DNA 검사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처럼 대중화되지 않았다고 해서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봤어요. 한국의 입양인 지원 단체에도 연락해봤죠.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곳에서 해외 입양인의 가족 찾기를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친부모가 먼저 가족 찾기를 신청해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아무리 찾고 싶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는 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 제 친어머니는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결혼도 하셨을 테고 다른 자녀들도 있을 거고. 갑자기 옛날에 입양 보낸 아들이 나타난다면 곤란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도 계속 시도해봤어요. 한국 방송국에도 연락해봤어요. 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해외 거주자는 출연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2022년에는 직접 한국에 가봤어요. 신혼여행으로 제니퍼와 함께 갔죠. 홀트 아동복지회도 방문하고 혹시 제가 생활했던 위탁 가정이 어디인지도 알아봤어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홀트 아동복지회 건물에 갔을 때의 기분은 정말 묘했어요. 32년 전에 생후 8개월에 제가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구나. 그때의 저는 뭘 생각했을까? 무서웠을까? 외로웠을까? 담당자분과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제가 위탁 가정에서 약 3개월 정도 지낸 후 미국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위탁모님이 저를 정말 예쁘게 키워주셨다고 했어요. 건강하고 밝은 아이였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생후 8개월부터 11개월까지 짧지만 저를 사랑으로 돌봐주신 분이 계셨구나. 위탁모님을 만나뵐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쉬웠어요. 아기였던 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그 여행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제대로 경험했어요. 언어는 전혀 통하지 않았지만 묘하게 편안했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저와 닮았고 음식도 맛있었고 뭔가 이곳이 내 고향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명동과 강남을 걸어 다니면서 혹시 지나가는 사람 중에 제 가족이 있을까 하는 상상도 해봤어요. 저와 닮은 아저씨나 아주머니를 보면 괜히 더 오래 쳐다보기도 했죠. 하지만 그 여행으로는 가족을 찾을 수 없었어요. 실망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을 경험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시도했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에도 제 사연을 올려봤어요. 한국어로 번역해서요. 1993년에 태어나서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된 박진우를 찾습니다. 라고. 몇몇 분들이 공유해 주시긴 했지만 역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점점 지쳐갔어요. 이든이를 키우면서 바빠지기도 했고 계속되는 실패에 마음도 지쳤거든요. 제니퍼가 위로해줬어요. 당신에게는 우리 가족이 있잖아. 이든이와 나 그리고 양부모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의 궁금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2023년 말 거의 포기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진우 씨와 관련해서 연락하신 분이 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신가요? 본인의 아들을 찾고 있다고 하시는 여성분이세요. 나이와 입양 시기가 일치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32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담당자분 말씀으로는 제 친어머니께서 몇 달 전부터 가족 찾기를 신청하셨다고 했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찾고 싶어 하셨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미루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죽기 전에 꼭 아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대요. 처음에는 전화 통화를 했어요. 담당자분이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셨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한국어로는 어머니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전화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우야. 진우야. 그 목소리를 들으니 뭔가 낯설지 않았어요.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도 편안했어요. 어머니는 김은영 씨였어요. 지금 51세이시고 인천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저를 낳으실 때는 19세의 대학생이셨대요. 남자친구와 사귀다가 임신을 했는데 그 남자분이 책임지지 않고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1993년이니까 지금보다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훨씬 심했던 시대였죠. 가족들도 반대했고 혼자 키우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대요. 어머니는 저를 낳은 후 3개월 동안 직접 키우셨다고 해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결국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라고 입양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미국 가면 좋은 부모님 만나서 잘 살 거라고 했어. 그래도 매일매일 후회했어. 진우야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나 싶어서. 30년 동안 후회하며 사셨다는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 어머니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후로 어머니는 25세에 결혼하셨고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더 낳으셨대요. 제 동생들이죠. 하지만 남편분께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셨다고 해요. 너무 미안해서요. 몇 년 전에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에야 동생들에게 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동생들이 오빠를 꼭 찾아야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동생 김은지 씨는 지금 28세이고 간호사고 남동생 김민수 씨는 26세로 대학원생이래요. 둘 다 저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전화 통화를 몇 번 더 한 후 저는 한국 방문을 결정했어요. 이번에는 혼자 갔어요. 제니퍼가 이든이를 돌봐주기로 했거든요. 2024년 3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떨림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드디어 제 가족을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공항에 마중 나와 계셨어요. 게이트에서 나오는 순간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진우야. 어머니가 달려와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32년 만의 포옹이었죠. 그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으셨어요. 키가 150cm 정도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안아주시는 힘은 정말 강했어요. 여동생 은지는 저와 정말 많이 닮았어요. 눈 모양이 똑같았어요. 남동생 민수는 저보다 키가 더 크더라고요. 어머니가 진우 빼고는 다 크게 자랐다고 농담하시면서 웃으셨어요. 공항에서 인천 어머니 집까지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내 바라봤어요. 이곳이 제가 태어난 곳이구나. 32년 전에 제가 봤을 풍경들이구나. 어머니 집은 작은 연립주택이었어요. 1층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고 2층에서 생활하고 계셨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정말 깔끔하고 따뜻한 집이었어요. 제 방도 마련해 두셨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사진들과 제가 미국에서 보낸 편지들이 액자에 걸려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놀랍게도 제가 양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가끔 제 근황 사진을 보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일이에요. 어머니는 그 사진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어요. 이 사진은 진우가 5살 때, 이건 초등학교 입학식 때, 이건 고등학교 졸업식 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정말 저를 그리워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통역 앱의 도움을 받아서요. 어머니는 제 미국 생활에 대해 궁금해하셨고 저는 어머니의 지난 30년에 대해 듣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낸 후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리셨다고 해요.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드셨대요.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서 결혼하셨고 동생들을 낳으면서 조금씩 나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항상 저를 생각하셨대요. 제 생일인 4월 15일에는 매년 미역국을 끓여서 제 건강을 빌어주셨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동생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지는 저에게 오빠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신기했다고 했어요. 민수는 미국에 있는 형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궁금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부터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서울 구경을 시켜줬어요. 경복궁, 명동, 한강공원. 32년 만에 보는 고향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특히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맥주를 마실 때가 좋았어요. 어머니가 한국 사람은 다 이렇게 한다고 하시면서 웃으셨거든요. 저도 진짜 한국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좋아할 만한 한국 음식들을 계속 해주셨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갈비탕.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음식들이었는데 어머니가 해주시니 더 맛있었어요. 이 맛이야. 이게 진짜 한국 엄마 손맛이구나. 일주일 동안 머물렀는데 매일매일이 꿈 같았어요. 32년 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풀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를 닮았는지, 어떤 성격인지, 유전적 특징은 뭔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키도 아버지 쪽이고 얼굴 윤곽도 그렇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으셨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너무 어려서 책임질 수 없었던 거라고. 한국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 이별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계속 우시더라고요. 이번엔 진짜 마지막 인사는 아니지? 다시 올 거지? 저도 울면서 약속드렸어요. 네 어머니. 꼭 다시 올게요. 이제 가족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자주 올 수 있어요. 동생들도 형, 곧 미국에 놀러 갈게라고 했어요. 은지는 간호사니까 미국에서 일할 기회도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으로 돌아와서 제니퍼와 이든이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제니퍼는 당신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하면서 기뻐해줬어요.
이든이에게는 이제 할머니가 한 분 더 생겼어라고 말해줬어요. 한국에 할머니와 이모, 삼촌이 있다고. 이든이도 언제 한국 가서 할머니 만날 거야? 라고 묻더라고요. 지금도 어머니와는 거의 매일 연락해요. 화상통화로 이든이 얼굴도 보여드리고 번역 앱으로 안부도 묻고. 어머니는 손자를 보시면서 정말 행복해하세요. 진호 닮았다. 우리 손자 정말 예쁘다. 이든이도 이제 할머니라는 한국말을 할 줄 알아요. 화상통화할 때마다 할머니 라고 손을 흔들어요. 동생들과도 자주 연락해요. 은지는 영어를 잘해서 직접 대화도 할 수 있어요. 민수는 아직 영어가 어려워하지만 그래도 번역기로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올 여름에는 제니퍼와 이든이를 데리고 한국에 갈 예정이에요. 어머니가 며느리와 손자를 정말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한국 전통 옷도 해주고 싶다고 하시고 한국 음식도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세요. 제니퍼도 시어머니를 만나는 게 어떨지 궁금하다고 해요. 한국어는 전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통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32년이라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미국에서 좋은 교육받고 성장했고 어머니는 한국에서 동생들을 키우시며 살아오셨어요. 각자의 삶이 있었던 거죠. 만약 어렸을 때 만났다면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의 나이가 되어서 만나니까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도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세요. 아들이 잘 자랐다는 걸 확인하셨으니까요. 30년 동안의 죄책감과 그리움이 조금은 해소되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32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있던 빈 공간이 채워진 느낌이에요. 물론 아직도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 그런 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좋은 건 이든이에게 더 많은 가족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든이는 미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한국의 할머니와 이모, 삼촌도 있어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겠죠. 한국어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와 더 깊은 대화를 하고 싶거든요. 지금은 번역기에 의존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직접 한국말로 사랑해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부모님도 정말 기뻐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섭섭해 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내가 뿌리를 찾아서 다행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너를 키워준 부모고 한국에는 너를 낳아준 부모가 있는 거야. 둘 다 소중한 가족이야 라고. 이제는 명절 때 어디를 갈지 고민이에요. 추수감사절은 미국 양부모님과 보내고 설날이나 추석은 한국에 가서 보내면 어떨까 싶어요. 이든이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요. 어머니는 진우가 한국에 오래 머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아예 한국으로 이사와서 살면 어떻겠냐고도 하시고. 그런 마음은 감사하지만 제 삶의 터전은 미국이에요. 대신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낼 생각이에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리모트 워크가 가능한 직업이라 한국에서 몇 주씩 일하는 것도 가능해요. 회사에서도 이해해주고 있고요. 32년 만에 가족을 찾은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도 계속 노력하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저를 키워주신 양부모님도 진짜 부모님이고 저를 낳아주신 친어머니도 진짜 어머니예요. 서로 다른 사랑을 주신 분들이지만 모두 소중한 가족이에요. 해외 입양인들 중에는 아직도 가족을 찾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 경험이 그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들도 더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DNA 검사 시스템을 더 체계적으로 만들고 가족 찾기 프로그램도 확대했으면 해요. 저처럼 운 좋게 가족을 찾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해외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금 제가 가장 기대하는 건 이든이가 자라서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지예요. 아빠의 고향인 한국을 사랑하게 될지, 할머니와 이모, 삼촌과 가까워질 수 있을지. 그런 상상을 하면 정말 설레어요. 어머니도 손자가 한국말 배워서 할머니랑 대화하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하세요. 그날이 오면 정말 완벽한 해피엔딩이 될 것 같아요. 32년 동안 궁금했던 질문들이 모두 답을 찾았어요.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누구를 닮았는가.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박진우이자 데이비드 박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두 나라를 모두 고향으로 가진 사람이에요.
김은영이라는 어머니가 사랑으로 낳아주시고 마이클과 수잔이라는 부모님이 사랑으로 키워주신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든이라는 아들을 통해 이 사랑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영화나 책으로 만들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가족을 찾고 있는 모든 해외 입양인들과 친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32년이 걸린 저희처럼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을 모든 분들에게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는다는 걸 전하고 싶어요. 저와 어머니의 32년 만의 재회가 그 증거니까요. 감사합니다.